중국은 특히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이쪽 영역에서는 과감하다 못해 지독한 수준의 덤핑으로 시장을 붕괴시켜 왔거든요. 원가보다도 더 싸게 파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상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도 제일 잘 만들어요. 그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장비도 여기껏 써야 돼요. 원부자재도 여기서 나오고 전략물자, 비전략물자와 무관하게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전략물자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잖아요. 대만 괴롭히고 우리나라 괴롭히고 미국한테 고입장 넣고 유럽에서 완전히 공산 세력으로서의 본성이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수면 맨 위로 올려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리스크로 두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관리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는 확고부동하게 타 지역에도 패권국으로서 필요할 때 약간 영향력을 투사하는 그게 아마 그들의 대전략이지 않을까. 네, 정우진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하고요. A사 수출 대기업 A사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자유 이념을 확산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와 책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을 호주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호주 어떤 대학을 나오셨죠? 제가 대학을 호주 국립대학교라는 이제 ANU라고 하는 대학교 나와서 그 외교학과 그러니까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하는 그 국제관계학 또는 외교학 그 학과를 우등학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우등학사면 뭐 최우수 졸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호주나 영국 그 학교들에서는 3년제가 기본이라 1년을 더 아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준석사를 밟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그것까지 밟고 바로 이제 말하자면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박사 진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석사 패키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아너스를 또 그 국제관계학으로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그 호주 국립대학이면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죠.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유학하면 영국이나 미국을 많이 생각하니까 네네. 호주에 대해서는 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학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신진 근대 국가로 막 이렇게 2차 대전 마치고 생겨난 나라 중에서는 국립대를 많이 세웠잖아요. 뭐 싱가포르 국립대도 있고 서울대도 그렇게 됐고, 근데 호주 국립대도 그런 취지에서 46년에 아마 세워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뭐 축하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내셔널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창립한 유일한 대학교로 알고 있고, 연구 중심으로 자연 계열도 강하고 정치 철학 쪽도 강하고. 근데 저는 이민 생활을 이제 호주에서 좀 했는데 그때 저는 나중에 외교학 쪽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삼기에는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진학을 했죠. 그럼 호주에 있는 서울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이게 나름 뭐 멜버른대도 좋고 시드니 대학도 좋고 또 학과별로 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학에 있어서는 저희 호주 국립대가 가장 아웃풋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호주에는 언제 가셨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졸업하시고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그 겨울에 이민을 가게 돼서 10년 정도를 호주에서 살았죠.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지만 호주에서 제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중고등학교 보내고 또 대학교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셨으면 약간 처음 가셨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때는 이제 영어도 못하고 또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외로운 시절이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우 관계가 점점 확산이 되고 또 신앙을 가지면 이제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운동이라는 걸 또 통해 가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면서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쭉 적응을 하고 나니까 아예
아주 서구적인 마인드는 장착이 되더라고요. 2, 3년쯤 지나니까요. 네네. 언어는 언제쯤 이 정도면 내가 언어는 이제 문제가 없겠다 이런 느낌은 언제 드셨나요? 언어는 뭐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를 좀 중학교 다니면서 바짝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그래도 뭐 일정 수준의 수학 역량은 갖추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외국 애들하고 같이 잘 아무 문제 없이 놀 수 있는,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된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그 호주 보면 진짜 뭐가 다 큰 것 같아요. 거기 인터넷에 짤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지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뱀 네. 같은 거 보면 그 변기에서 이렇게 뭐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뱀이 올라왔다 이런 거 보면 호주더라고요 항상. 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그런 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큰 것 같아요. 뭐 제 경험은 저는 그 왈라비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작은 캥거루를 왈라비라 그러는데 걔네가 이렇게 뭐 잔디밭에 막 누워가지고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또 저도 그 엄청 큰 거미 자주 봤던 것 같고 바퀴벌레도 좀 커가지고 한국이랑은 사이즈가 다르죠? 네, 사이즈가 그 자취할 때 보면은 매일 그 제가 트랩을 설치해놓고 자거든요. 자취할 때. 바퀴벌레 네, 트랩을 설치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여름에 더워가지고 많이들 출몰을 하는데 일어나서 이제 마실 나가 보면은 마당에 마실 나가 보고 거실에 나가 보면은 막 이따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죽은 거 있고 뭐. 근데 한두 번 처음 봤을 때는 막 어색한데 뭐 자주 보면은 또 좀 약간 무감각해지나 봐요. 무감각해집니다. 근데 호주랑 이제 한국 생활을 둘 다 해보셨는데 좀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문화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일인데요. 호주는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나가게 됐기도 했지만은 혼자 더 오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쭉 호주에서는 더 부모님하고 따로 살았는데 자유인으로서 살기가 되게 한국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유인이라 함은 정말 그냥 맘대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좀 존중받으면서 또 자신의 그 개별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자기가 노선을 정해가지고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도 좀 덜 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정답이 한국보다는 덜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정답이 개개인별로 다 정답이 있죠. 물론 그 틀에 그 나름의 어떤 보편타당한 지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이타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근데 한국은 너무 이렇게 좀 획일화가 돼 있으니까 많이들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데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몇 살 때까지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뭐 결혼해야 되고 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막 의대반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게. 네. 그렇죠. 그런 나라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죠. 여기가 사실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그 동아시아의 자유의 등불인데 자유인의 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정신적으로나 삶의 양식에서나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세대들이 또 바뀌어가면서 전환이 돼야 되겠고 또 움직임도 계속 필요하면 의제화도 해서 좀 태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그 다른 사회를 경험해 보면서 나름대로 갖게 된 하나의 함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을 때 좀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는 좀 더 자유가 존중받고 개인들이 어떤 정답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의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한국 사회는 어쨌든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참견을 많이 해요. 너 나이 때 그러면 안 된다. 그 나이 때 뭐 정신 안 차리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눈치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거기에 적응을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고 이제 성장하신 분들 중에 한국 돌아오시면 그렇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나름의 근데 그런 거는 어딜 가든 있으니까 저는 그 기본값을 되게 낮게 설정을 했거든요. 기대치를 굉장히 낮게. 그런 이야기 들어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 안에서 중심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이 그런 얘기 해주는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게 나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인데 결국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나름의 노정을 세울 때 그게 또 틀리면 또 거기서 배우는 거고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면은 뭐 막 그렇게 불만불평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더 증폭이 되고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승화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좀 관조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나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뭐 다른 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듣고 적응 못하겠다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긴 한데 뭐 세상 사는 게 어딜 살든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 말씀이 고 인생 통달하신 분 같아요. 이민 생활을 하면은 유학과는 또 다르게 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그 현장에서의 그 일하는 모습 다 지켜봐야 되고 정말 한국에서 안 해도 될 일을 거기 가서 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도 좀 철이 드는 것도 있고 물론 아직도 철이 안 들었겠지만 일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리고 또 신앙을 갖게 되니까 네 신앙이 저의 삶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역할을 하면서 삶의 영역이라는 게 내가 어딜 가서 살든 비슷비슷하고 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나 뭐 굳이 표현하자면 스킬셋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 창출하면서 살 것인지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좀 행복한데 한국이 앞으로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모님은 이민 생활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타일 기술자셔서 거기에서도 계속 왕성하게 이제 소위 이제 타일 일을 계속 하셨죠. 건설 업계나 뭐 인테리어나 거기서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그게 수요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부족함 없이 잘 할 수 있었고 그게 매뉴얼 레이버 하는 것도 한국이랑 또 서구권이랑 인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한국에서는 뭐 그런 식의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이나 아니면 다른 뭐 트럭 운전을 하신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오히려 그런 매뉴얼 레이버 하는 분들이 훨씬 대접받고 또 월급 연봉 같은 것도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받으시죠. 네네. 특별히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전기 뭐 배관 아니면 타일 이런 분들이 정말 또 존중받기도 하고 또 나름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높으니 또 페이도 괜찮고 또 나름의 리스펙트도 받고 하니까 호주에서는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해피하게 건강한 그런 멘탈을 가지고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 그게 좋은 거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러는가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대표님? 뭐 일단 이쪽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전 우리 문화권이 아직 그 후조선식 문화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조선이요. 네, 후조선. 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공화국이지만 멘탈은 참 후조선식이다. 그래서 뭐 산업공상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클리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삶의 여러 영역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런 레이버가 부족해서 뭐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로 막 이렇게 채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밸류는 또 올라가고 하면서 그들이 또 역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이거나 또는 정서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또 있어요. 다행이죠, 사실. 그만큼 근데 또 그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차차 이제 개선이 되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는 워낙 그 답이 이제 버라이어티 하니까 또 일정 부분 도전하는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꼭 내가 정해진 테크를 타서 꼭 대학을 가야 되거나 또는 뭐 꼭 대학원을 가야 되거나 뭐 요런 기업에 가야 되거나 그런 인식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는 특별히 AI가 발달하면서 더 그런 인식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AI가 또 많이들 두려워하는데 전 AI가 가지고 와주는 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거에 엄청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못할 일을 정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기술에는 죄가 없다라는 주의라 이제는 좀
점점 근데 그 와중 그런 담론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좋은 보이스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나와줘야죠. 그게 같이 밑에서 또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캡처를 해서 그걸 정제된 언어로 잘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예 영역에서는 과연 그런 어젠다들이 다뤄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그룹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직에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일단 편의상 A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네, A 회사. 왜냐하면 또 이름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회사 A 회사에서 지금 사업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또 대표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발언하는 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A 그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가 메인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 대관 업무와 정책 분석 업무, 이 글로벌 시장 정책 분석 업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신사업 개발 및 인큐베이팅 업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특히 이제 주요 마켓은 사실 미국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관여하진 않았고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과 관련한 이 정책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또 법인을 하나를 세우면은 그 법인을 세우기 위한 제반 과정이 무엇이고 필요한 모든 그 소요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또 시행을 직접 하고 또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 말하자면 파이어니어의 업무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죠. 공급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직에 계시면서 그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공급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급망과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공급망 왜곡, 교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공급망이 뭐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급망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그 프로세스가 쭉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려면은 그 장비가 이제 뭘 사야 되느냐, 그럼 그 장비에 어떤 원재료를 넣어가지고 언제 가동을 시킬 것이냐, 이 모든 그 체인이 있는데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고민을 이제 공급망 관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기업일수록 그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할 수 있게 되니까 또 가치 창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곳에서만 조달을 해올 수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얘네보다 쟤네가 더 좋은 원부자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장비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공급망 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기업이 잘 되려면은 기업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 원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그 항상 그 도그마에 빠져 있는데 그 원가 절감도 어떤 유형의 원가 절감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싼 거 쓸 거냐, 그냥 뭐 싼 마의 제품 들여와서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계산하긴 편한데 그게 나중에 많은 하자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발현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 정무적인 리스크, 특히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그 윗단,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윗단에서의 중국의 영역이 너무 비대하니까. 근데 이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를 뭐 못하게 한다든지, 뭐 우리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오셨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굉장한 포인트들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공급망을 어떻게 장악하고 재편하고 우리가 어떤 흐름에 편승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일부러 많이 그 일부로서 많이 해왔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망의 중요성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급망이 확보돼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다가도 갑자기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 공급망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모두 계산해서 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극복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끊임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을 가장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선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하는 집단이 어디냐? 사실 기업입니다. 정부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정부는 언제나 와서 기업들한테 알려달라고만 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정부한테 우리가 강경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많이 이렇게 묵살이 되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기업인들이 기업인이라고 하는 게 꼭 경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액터들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민함과 민첩함과 결단력과 계산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온 거고 그런 것들이 더 조명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정부 정책이 따라와줘야 되고 그런 어떤 철학까지도 하나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사실 정말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정부 지원이 별로 없나요? 정부가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상대 국가에 가가지고 이런 저런 디맨드들이 있고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잘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하는 식의 대화를 하는 정도 근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결국 그걸 어퍼레이트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또 대안을 찾아 나가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기업 내에서 알아서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 활동의 자유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스코프를 넓혀줄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확장해주고 보장해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규제를 많이 없애주면 제일 좋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활동하는데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제 제가 통칭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업스트림에서는 결국 중국으로부터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하면 AI라든지 반도체, 로봇, 그렇죠. 태양광,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2차 전지도 있고요. 2차 전지, 전기차도 있고, 또 바이오 쪽도 있을 거고. 있고. 네. 그런 영역에서 좋든 싫든 중국의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거의 꽉 잡고 있다. 그 상황에서는. 네,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많은 원료들의 배급과 말하자면은 판매나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해왔고 또 그게 또 값싼 소위 덤핑이라고 하는 그냥 막 대량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행위들로 일관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쉽게 탈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대안으로서의 채널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또 기업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럴 때는 정부랑 같이 상대 국가에 넘어가서 대관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국가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 정부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규제는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건 있을까? 아까 대표님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거를 안 사려고 할 때 또는 좀 새로운 채널을 확보하려고 할 때 좀 방해나 하지 말아라. 또는
중국이 아닌 영역으로 우리가 좀 침투를 하려고 할 때 시장에서 그 대체제를 찾기 위한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쪽 국가에서 이미 쌓아놓은 배리어를 좀 낮추는 그런 외교 활동을 좀 해줘라.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자유진영 국가에 소속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시장 진입을 할 때 대한민국 정부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청을 해준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거는 좀 허용을 해줄게. 제일 좋은 예시로는 뭐 세금 문제나 뭐 인허가 문제나 각종 이렇게 가드레일을 세우는 거를 좀 그 나라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세워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분 너무 무방비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좀 가드레일을 올려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으로 계속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뭐 아무런 대책과 조치가 없으면 다 잠식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무역 장벽을 세워서 필요하면은 이제 적에게는 규제를 세워주고 또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시장에는 그 배리어를 낮출 수 있는 외교 활동을 해준다든지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기업에게 사실 맡겨줘야 되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좀 탈피해서 다른 쪽의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서플라이 체인을 여전히 중국 쪽으로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압력도 들어와요, 실제로? 그 정도는 너무 하이 레벨이라 네. 아무래도 뭐 진짜 들어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막 반중 메시지를 내고 싶고 우리가 너무 저들로부터 의존되는 게 싫다. 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그 공급의 원천을 의탁하는 게 싫다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너무 강하게 내면은 또 안 된다. 뭐 이런 압박은 일부 있죠. 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외교 문제로 번질까봐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거를 아니면 뭐 진짜 친중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죠.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보지만 네, 저도 뭐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예, 공공연하게 그런 메시징들을 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하여튼 기업들에게는 참 다소간 애매한 깃발을 들고 정말 쟤네가 우리의 것들을 다 가져간다. 진짜로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 나서주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 글쎄요. 활동의 자유만 확장해주는 식으로 일관을 해도 정부는 할 일을 다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중국이 제기하는 그런 위험을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실제 이 공급망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질서 하에서 뭐 덤핑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싼 값으로 기업들이 좋은 원자료나 제품을 잘 받아들일 수입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면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단편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이 어떻게 시장을 프리라이딩 해왔냐면 자원과 여러 가지 뭐 노동과 기술을 한 곳에다가 집약을 해서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를 특정 액터들에게 그거를 이제 소위 몰빵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액터들에 있어서는 다 그냥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선택과 집중을 나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과잉 생산을 눈치 보지 않고 막 하게 되니까 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관여했지만은 이 반덤핑 상계관세 를 부과하는 이 AD/CVD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통상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덤핑을 하는 거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우회 보조금으로 계속 경쟁력을 확보하는 인위적으로 확보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상계하는 관세를 때려준다든지 하는 그게 있는데 중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그 AD/CVD의 대상이 될 정도로 특히 태양광이나 이 배터리나 이쪽 영역에서는
정말로 그 과감하다 못해 정말 아주 지독한 수준의 덤핑으로 시장을 붕괴시켜 왔거든요. 원가보다도 더 싸게 파는. 그러니까 100원을 내고 만들었는데 70원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그걸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 그 가격 논리에 입각을 하면. 근데 그거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에도 있을 텐데 다 공기업이겠지만 그런데 일부 다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더라도 그냥 묻고 가는 거죠. 묻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냥 특정 기업에게 몰빵을 해주는 거네요. 네, 희생을 감수를 하고 특히 잘 되는 이들도 뭐 그들도 다 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유착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 시장으로 막 소위 쉽게 표현하면 막 뿌리는 거죠. 근데 얘네가 그런 말이 있어요. R&D도 3교대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인력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 요즘에는 저가로 나오는 상품들도 그 경쟁력이 예를 들어 품질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그 경각심이나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우리처럼 높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너무 싼데 하고 쓰게 되는 거죠. 테무나 뭐 알리바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도 다 있어요. 그 영역의 테무들이. 그 영역의 테무들이요? 네, 테무들이 다 있고 근데 또 테무들인데 또 질은 좋아지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 거죠. 근데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그 중국 내의 기업들도 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 뭐 그 안에 있는 아직 그 소위 해방되지 못한 우리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더 힘든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자유 세계에 있는 서방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덤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상 전략으로서 국가 전략으로서 그거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10개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전 세계적 제조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바이오부터 뭐 반도체, 태양광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중앙 통제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모든 역량을 집중을 시켜서 과감하게 침투를 해서 그 시장의 장악을 하는 것이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진짜 태양광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뭐 정말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싸움이 안 되는 정말 안타깝지만 근데 뭐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죠. 배터리도 아주 뭐 특히 2차 전지 영역에서는 그나마 일부 그 맷집이 좀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조선도 많이 넘어갔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상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도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장비도 여기껏 써야 되고 원부자재도 여기서 나오고 상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실제 중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심리 속에는 여전히 중국을 약간 그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있죠.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중국이 우리 사회를 지금 침투하고 있어. 뭐 조선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해. 이런 식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란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의 수준을 좀 격하시키는 심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퀄리티에서도 중국 제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산하고 설비하는 그 차원에서도 중국이 모든 걸 지금 장악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런 중공을 멸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국 넘어가서 전기차 한번 타고 그다음에 중국 태양광 모듈 한번 써보고 예를 들어 최근에 저 코스트코에 갔는데 거기 BYD 자동차가 전시돼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BYD.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쇼핑하기 전에 쇼핑 카트를 빼기 전에 이제 차가 있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트코 입구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려면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보니까 사실 외관으로서는 야 이거 중국 이런 걸 만들었다고 싶을 정도로 그냥 멀끔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뭐 테슬라나 한국의 뭐 아이오닉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보고 중국 이런 것도 만들어 한번 타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차밍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영역인데 베이징 가가지고 전기차 한번 타보고 진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특히 우리처럼 그 아주 이념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인볼브가 안 되어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저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좀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 저력이 있네. 중국이 이렇게 이제는 옛날에 그 못 살고 가난한 중국이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계속 뭐 발전을 하고 또 나름 기술력도 좋아지고 선도하는 국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거가 이제 가장 위험한 포인트고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네,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하게 되는 쪽으로까지 극단적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나쁘지 않네? 중국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많은 물질적 성취와 경제적 성과가 공산당이 한 거라며. 그러면 쟤네가 나름 뭐 동샤오핑 통해가지고 개혁 개방도 하고 시장 경제 열어 제키고 해서 흑묘백묘해서 했는데 봐라. 쟤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들이 쓰는 논리이기도 하고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또는 뭐 왕우닝이나. 근데 그런 논리로 일관을 할 때 그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유의 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최전선에서 봤을 때에는 결코 이것을 우리가 아마 많은 이미 기업인들은 그 어웨어니스를 갖고 있을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적으로 그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노예 상태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노예라는 게 뭐 채찍 맞고 무슨 뭐 막 내가 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노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의 그 정도가 점점 강해져서 나의 자유를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활동의 자유 또는 뭐 생산에서의 어떤 그런 자유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려고 하는 영역에서도 많은 프레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앞으로 지금 이걸 내버려두면은 더 이렇게 파도가 치듯 그거 더 넘어온다 하는 그 경각심을 저는 요즘 많이 가지게 되네요. 특별히 그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전 좀 최근에 놀랐어요.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뭐 여타 언론들을 보면 중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10개 핵심 섹터 뭐 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로보틱스, AI, 또 위성 그리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양한 면에서 사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을 실제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 뭐 네이처나 이런 뭐 사이언스지 같은 데서도 중국어로 된 아니면 뭐 이렇게 뉴립스 같은 데도 가보면 중국어로 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뭐 탑 논문들의 게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중국의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 냉전을 할 때 보면 소련은 완전 계획 경제였고 또 공산주의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신발을 만드는 공장인데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는데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 공급을 해줘서 똑같은 모델의 신발을 만들어요. 근데 A 공장하고 B 공장의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화를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A 공장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 좋은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B 공장에서는 좀 쓰레기 같은 신발을 만들어내니까 시장에 나가면 이게 사람들이 다 만져보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소련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중국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인구의 뭐 감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뭐 채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나름 선방하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진짜 중앙 통제에 기반을 해서 그 소위 모든 자원과 노동과 기술을 다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그 계획형 정책이 일부 뭐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쭉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또 나름의 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고 하는 거를 중국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진짜 후진타오 때부터 저는 12년
이때는 아직 12년 그 이전도부터 계속해서 그 글로벌 위기 겪고 나서부터 계속 그 일관적인 제조업에서의 굴기를 그 딱 마인드에 두고 중국이 해온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들이 실현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놀라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느냐. 그리고 이게 뭐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려면은 지금 좀 늦었으니까 좀 더 과감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심지어 그런 대응을 하는 것들은 다 기업들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그 관세 전쟁 저는 실제 제가 이제 담당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관세는 낮추고 상대의 관세는 맥시멈으로 때리는 그 과업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좀 깊이 인볼브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게 거의 몇백 %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부과하게 만들고 또 우리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관세의 그 폭을 낮게 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제가 대변하는 활동을 했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그거 기업들이 한다. 기업들은 해야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전략을 당연히 짜게 되거든요. 엄청 논의를 많이 해요. 진짜 논의 많이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냐, 숫자 어떻게 가져올 거고, 전략 어떻게 세울 거고, 누구를 통해서 할 거고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애로를 다 기업들이 각계각층의 기업들이 다 겪고 있을 텐데 찾아가서 기업이 우위에 있는 그런 서포팅 활동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나름 방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했어 하겠지만은 뭐 그거는 지켜볼 일이고 그래서 중국의 이 놀라운 또 파괴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거를 치고 나오면서 재편에 나서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바마나 뭐 힐러리 노선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손 잡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사실 세계 시장이 완전 통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공산품 그리고 중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값싼 노동력 이런 것들에 세계가 중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너무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죠. 미래 먹거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밸류에이드를 어디서 할 거야를 고민하는 와중에 눈 뜨고 딱 보니까 이미 다 중국이 묻어있는 그거를 좀 늦게 캐치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80년대부터 아마 비슷한 논리로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왔을 거기 때문에 우리 컨트리가 ripped off 되고 있다라는 근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렇게 나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공화당류가 그 이전의 메인스트림 공화당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닉슨이 마오쩌둥의 손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이간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일부 그 좀 환상적인 것도 있고 뭔가 좀 중국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름의 오리엔탈리즘이 좀 있잖아요. 뭔가 중국은 마치 어떤 그 거대한 하나의 큰 그 이 많은 그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장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게 자유 중국이면 괜찮죠. 근데 이게 그 CCP 밑에 있는 중국이고 그들은 전략 물자, 비전략 물자와 무관하게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전략 물자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잖아요. 대만 괴롭히고 우리나라 괴롭히고 미국한테 이제는 어이짱 넣고 유럽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본성이라는 게 공산 세력으로서의 본성이라는 거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좀 수면 맨 위로 올려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리스크로 두고 계속해서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채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관리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또 대중들이 많이 좀 이제는 그냥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이들이 투자했고 이런 것들도 좀 봐가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죠. 중국의 대전략,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지식이 일천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일본을 포함한 영역에서는 이제 중국이 확고부동한 그 이전에 소위 그 조공 질서로 대표되는, 물론 그런 것으로 당연히 아주 애플 투 애플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확고부동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타 지역에도 그 패권국으로서 그냥 뭐 필요할 때 약간 영향력을 투사하는, 그게 아마 그들의 대전략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Century of Humilia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여튼 뭐 수모의 수모의 세기 뭐 네, 수모의 세기. 예, 그거를 돌이켜 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하는 게 중국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막 그 아시아의 원류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뭐 서방까지 뭐 지들이 다 먹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나갈 거고, 그냥 이 동아시아나 동남아 요쪽 영역에서 다시금 그 명청 시대나 뭐 그런 식의 그 군림하는 걸 하고 싶어 할 테죠. 그러면 한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 중국의 비전 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몽에 참여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중국몽에 같이 가, 뭐 저기 돌아가신 뭐 어떤 시장은 또 뭐 파리가 소인가요? 뭐 어디 말인가요? 뭐 궁둥이에 붙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네. 붙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절대로 뭐 작가님도 답을 아시겠지만 절대 양립이 안 되고, 우리는 자유의 기치로 세워진 반공 국가고 그것을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최전선에 있는 건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재산권에 대한 억압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많이 인식이 돼야 될 거고, 자유의 횃불로서, 자유의 등대로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주변의 우방국들하고 계속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아직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미완의 과업인 이 통일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뭐 이재명이나 저런 류형의 이상한 집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데, 뭐 종국에는 다 힘을 합쳐서 그 저 중국의 저 공산의 등불을 꺼내는 과업에 이제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야죠. 대표 이런 죄송해요. 이런 말씀하시면 뭐 회사에서는 괜찮아요? 뭐 그래서 회사의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잖아요. 현직의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좀 흔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네, 저는 우선은 미국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뭐 현직에 있더라도 뭐 소신껏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회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야말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고요. 또 지혜롭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회사와 같은 여러 회사들이 전국에는 더 큰 기업이 되고 더 파이프라인 넓히고 더 그 경제 영토를 넓혀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주고 해야 나라가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회사들을 잘 대우하라. 정부들이 너희가 갑이 아니고 국가가 갑이 아니고 민간이 갑이다. 그러니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 다 하고 좀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라. 일개 이런 뭐 일원들도 나와서 이런 말을 할지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습니까? 경영진에서.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미국에 출장을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가죠. 자주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과 상대를 하세요? 거기 상대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뭐 정치인들인가요? 일단 주정부. 주정부. 네, 그 기업 규제는 이제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규제와 인허가, 그리고 환경 안전과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만나죠.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또 이제 기업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 베이스니까 공장을 세우면 또 장비 들여와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납품의 흐름 같은 것도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보도 자료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액터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요즘 미국을 많이 욕하는데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볼멘 소리라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주에 한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들 바쁠 건데 그럼에도 또 찾아가서 뭐 이야기하고 대관하고 하면 또 잘 들어주고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또 코리아에 대한 또 이 나름의 이미지가 또 요즘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예전에 뭐 이 공장 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나름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한미 관계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매니지가 되고 제가 또 통역장교 복무하면서 제가 또 동맹의 최전선에 있어 봤는데 그 동맹 관계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지 사실 그것조차도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런 생각은 해서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다양한 액터들을 만나면서 코리안 펌으로서 한국 기업으로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하는데 다들 되게 잘 해줍니다. 현장에 뭐 미국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면 어떤 점을 느끼세요? 일단 굉장히 현지에 가서 또 대화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또 뭐 시간을 보내면 또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메일 주고받는 거는 또 다른 게 있죠.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정성적인 요인들도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이 개인이 누군가. 그래서 너 어떤 일 하니? 너 어디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쌓아가는 라포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형성을 통한 비즈니스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라포가 있으면 안 될 일도 좀 되게 만들 수 되죠. 있고 좀 문제가 실마리가 없을 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뭐 어떤 해결책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뭐 중국에서도 뭐 나름 꽌신이 뭐니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제 생각에는 문명사 쪽에 좀 더 문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술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개인과 그 기업의 사업과 상황과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오고감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일 처리하는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좀 대화가 더 통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어요. 뭐 중국은 제가 많이 그런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인들은 그런 합리성과 그 배경을 토대로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한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굉장히 익숙한 듯하고 그것을 즐기는 듯하고 또 그것이 없을 때에는 또 그 이유가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저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보게 되고 그래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넥스트 스텝 이렇게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그나마 제일 잘 장착한 사업 파트너는 미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비즈니스맨이다, 뭐 장사꾼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실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그 말씀하신 라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외교하는 걸 보면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다 전적인 서포트를 받아요. 뭐 최근에 자민당 압승한 뭐 타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네. 또 밀레이 뭐 대단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보니까 남미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호감을 표현하면서 당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문제만 가지고 딱 그 태스크만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안타까워요. 하는 걸 보면 너무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노래도 한 곡 해주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미국인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런 것들 그런 미시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관계를 형성해가고 신뢰를 형성해가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게 좀 문명사적이잖아요. 이게 좀 그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갈등의 해결을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정치권이나 제일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계신 분들, 기업에 많은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또 공의 영역으로 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꽤나 타당한 루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정말 투박한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형편이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뭐 투박한 건지 아니면 뭐 작정하려고 망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계속 관세 얻어맞고 있잖아요. 네.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죠. 지금 그러면 뭐 공급망에 대해서 뭐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여기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들은 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에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잖아요. 관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껏 너희들이 좀 프리라이딩 해왔으니까 공급망 재편세를 좀 거둘게, 나름 자유와 책임으로 하자,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의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와서 필요하면 대화해, 좀 낮춰주고 높여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떤 방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뭐 아마 설명했겠다고는 하겠지만은 근데 뭐 계속 설명해주고, 또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우주나 에너지 또 이런 영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영토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미국이 또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인풋을 정부도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부에 큰 기대를 못하니까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공급망의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파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한테 의탁해왔는데 쟤네는 트러스트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줄게. 더 필요한 게 없을지 알려줘. 또 그런 비슷한 가치관이나 또는 생산 캐파나 기술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다른 자유진영의 나라들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계속 연대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주고, 그 블락형 그 공급망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그 균형 외교니 무슨 뭐 안미 경중이니 이런 게 철 지난 것이고, 지금의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본다면 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니즈에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별로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장관들이 갑자기 제가 무슨 DC 출장 간 것도 아니고 장관들이 DC를 가가지고 그 협상을 하고 왔다는데 또 그 결과가 안 났대요. 또 한국 오면 뒤집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내막이 뭔지. 그 트럼프 사위인 제red 쿠시너 아시죠? 알죠. 제가 쿠시너가 쓴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당신이 좋은 파트너를 얻기 원한다면 너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책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또 트럼프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접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뭐를 얻을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 관세 입법 딜레이 있잖아요. 뭐 대미 투자 딜레이 같은 것도 일견으로 이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제 판결이 곧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판결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관세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기존에 썼던 뭐 관세 정책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이제 스탑이 되는 거니까 한국 정부가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또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관세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또 쪼여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눈치 보면서 이재명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샬로우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딥하게 가서 미국의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우리도 그렇죠. 거기 맞춰서 진정한 파트너, 이게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네. 좀 진정한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우리가 이 일반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한미 동맹에서 출발한 나라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야 하니까 그 정신만 사실 제대로 박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협상이 임하는 자세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그 아이템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텐데
참 안타깝고. 근데 민주당 세력이 그런 거를 캐리아웃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수 야당 세력에서 계속 입력을 시키고 또 얼마나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참 뭐 슬픈 일이지만 뭐 계속 해야죠. 뭐 계속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할 테니. 대표님은 원래 보수주의자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가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보수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생각을 바꾸시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코리안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았는데 그런 방향을 갖고 살다 보면 이 소위 민족주의 아이디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김대중류의 노무현류의 세계관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뒤집혔고 조국 사태가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좌익의 민낯을 좀 알게 된. 그리고 제가 서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면서 재헌국회 회의록을 공부했는데 그때 경험한 이 대한민국 건국사 그리고 그때의 처절했던 그 이승만의 분투 그리고 정말로 복잡한 방정식이었던 이 반민특위 사례라든지 농지개혁 또 그 당시 네이션 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결코 이게 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왔듯이 친일이 득세하고 뭐 불의가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 이승만의 레거시가 지금 무너져서 특히 민족 세력이 4.19 뭐 등등 거쳐서 우리 자유우파의 그 레거시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는데 여전히 자유인의 통일된 공화국을 건립해야 가야 한다는 이 이승만의 과업이 남아있고 또 그것을 계승해야 할 것이 우리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유 이념으로 회귀하는 역사의 오른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회귀했을 때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새로운 사실을 접하시면서요? 그럼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특히 김대중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과정에 우리 이승만 학당의 컨텐츠들과 가르침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저는 참 많이 강추를 하고 이거는 좀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최근에 이용훈 교수님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거를 제창하시면서 좀 근본을 다잡고 가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시는데 저희 자유와 책임도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을 진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깼고 그 레거시가 계속 내려와서 아직도 친일 청산 못했고 아직도 독재 세력한테 장악당하고 있고 매판 자본도 전부 다 그런 느낌이 친일 자본이고 뭐 온갖 그 점처를 당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벗겨낼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사실과 반증의 힘으로 그 진리의 힘으로 그런 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워오고 지켜오고 발전시켜오고 그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는 비록 지금은 무너졌긴 하지만 이승만 세력 이승만의 가치를 계승받은 많은 우리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오는 근데 저들에 의해서 아주 그 코너에 몰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내는 과정을 밟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더 능동적으로 나서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속아왔었던 것에 대한 분노. 아까 그것도 그때 대표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거네요.
예, 뭐 사실 많은 지도자들의 또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 64년에 한일 수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었던 분이 또 우리 자유우파의 경제 대통령이 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에서 일부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지만 또 자유의 확장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도 굳이 따지면은 배제학당에 가기 전에는 유생으로서 과거를 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삶의 궤적이라는 것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가치에 헌신하게 되는 그 변혁의 순간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선택은 개인의 몫이죠. 근데 그 선택을 올바로 하고 능력과 활동력을 바탕으로 일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이게 뭐 그냥 그런 것이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네. 많은 청년들도 또 작금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기존 자기 고집과 관성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조금도 생각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뭐 똥86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은 바뀌었고 지구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들 대학 캠퍼스 때 뭐 기타 치면서 술 마시던 시대에 뭐 민족적인 그런 후진 사고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걸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캐피탈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죠.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험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안을 보는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막 그렇게 0점이 안 맞춰져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과 사실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계승 발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 저는 그거를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성을 가진 이들이 많을수록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뭐 말씀하신 586은 이제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또 지적으로 나태한 거고, 본인들의 것들이 틀렸음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볼 어떤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깊이 있게, 많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묵상과 사색과 토론과 검토, 이런 그 아주 아티스틱한 어떤 그런 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소위 바뀌는데, 그리고 그거를 또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선택지 있다고들 하는데, 하나는 바뀌거나 다른 하나는 그 절개를 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586은 일단 둘 다 아닌, 그러니까 뻔뻔하면서 또 이렇게 굽힐 생각도 없고 헤쳐먹을 건 다 헤쳐먹고, 참 없어져야죠. 네, 맞습니다. 그 또 대표님께서는 탄핵 국면에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 탄핵 사태 전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을까요? 네, 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대청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셨죠. 네. 탄대청이 뭐의 약자죠?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임. 네. 그래서 그 공동대표로 이제 아주 애드혹 그 임시적인 조직화 활동을 해봤는데, 세 가지인데, 하나는 좌파는 참 그 PR을 잘한다. 그리고 조직력이 강하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잘 만든다. 정치는 결국 자신의 편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잘한다. 둘째,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에셋이 많거든요. 왜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적통인지, 왜 대한민국은 자유우파의 레거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마케팅하면은 참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없었다. 그런 자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좀 그런 동력을 이제 확보한 만큼 좀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각계각층에서 좀 대부들이 나와줘야 되죠. 문화, 예술, 경제, 뭐 산업, 교육 이런 데서 쟤네가 했듯이 그 각 영역에서의 자유의 전사들이, 전사라는 말 뭐 누구는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좋아요. 네. 저는 좋습니다. 뭐 하여튼 전사. 그런 뭐랄까요, 선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그 이데올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좀 중추를 잡아주면서, 우리가 그리고 뭐 공산권에 경도된 주장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는 역할, 아무래도 지금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이 시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단체도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 자유와 책임도,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속된 지역 정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서울 중구나 금호동이나 옥수동 사시는 분 계시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네, 그런 분들 이제 자유시민들이 계속 연대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주변 청년들이랑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한국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정치 저관여층은 좀 자산 증식이나 경제적인 안정성을 찾는 데 관심이 많죠.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혼도 하고 싶고, 그 다 인지상정인데 그런 환경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이 구조적인 정치, 이 586의 양반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박탈을 당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또 일자리 문제도 작년에 2030 중에 50만 명이 쉬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30대에 50만 명이 일을 안 한다라는 그 통계 결과를 보고도 어떻게 그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올라가고 보면 민노총이 지금 그 소위 고용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용 안정화, 자꾸 말이 새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를 더 하면, 고용 안정화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결국에는 그 경쟁의 약화, 그러니까 공정 경쟁의 문을 닫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 경쟁의 문만 열어놔도 2030이 일을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컴퓨터도 더 잘하고, 앱도 더 잘 만드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관여층은 일단 피부로 와닿는 어젠다가 그런 것들이니까 관심이 많고, 또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차라리 민주당의 실정에 뭐 누구는 반응을 해서 좀 넘어오기도 하죠. 최근에 저희 신혼부부 친구들 만나보면은 많이도 또 우파로 돌아서고 하기도 한다던데, 그래서 저관여층은 그런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고관여층은 이재명 끌어내리기. 네. 끌어내려야죠. 이재명의 정말 이재명이 다방면에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쉐이핑하는데 정말 많이 말아먹고 있잖아요. 네. 아까는 제가 좀 PC주의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단언을 할 수 있다면 이재명이 진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아까는 제가 좀 이재명이 일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민주당 정권이 뭘 잘하는지 정말 뭐 거짓말 잘하죠. 맞네요.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거 잘하죠. 네. 네. 그런 저는 좀 구분을 해서 관심사를 설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정치 참여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뭐 활동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될 테고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작가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광의의 정치 활동, 이렇게 영향력을 확산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아젠다를 의제화하고, 이런 거는 저는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열정이 있으신 거네요.
밤에 잘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기 전에 그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정책 이게 필요한 이런 생각 하세요? 뭐 저는 막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은 생각을 하죠. 통일 생각하시고 통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더 이 조선시대 사고방식에서는 벗어난 이 자유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멘탈리티로 되면 저처럼 또는 저희 부모님처럼 꼭 이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로부터 저희 경우에는 자녀 교육이었지만 자녀 교육이든 뭐 생활고든 뭐 문화적인 압박이든 정서적인 압박이든 그런 선택을 하게끔 되는 그건 저는 강요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의 선택은 그 주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나가서 살아보고 하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내가 뿌리를 두고 있었던 곳에서 더 번영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경험해보니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보시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가 조금 더 될 수 있게끔 기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치의 길이라면은 뭐 종국에는 뛰어들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이제 당장의 무슨 뭐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는 이게 참 하늘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그런 시기와 문이 열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이승만의 혈혈단신의 그 공로로 정말 혼자서 다 했잖아요. 물론 뭐 과장의 측면이 일부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이승만의 개인 변수가 정말 컸는데 그렇게 세워놓은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가야 할 그 길이 남아있다. 미완의 과업이 남아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한반도 땅에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 통일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과업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승만은 그거를 하려다가 이제 민족 세력의 발목 잡기로 1960년에 넘어졌죠. 그리고 그 유산을 계승받은 박정희 대통령도 무너졌고 다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들은 뭐 전두환 노트 대통령도 그렇게 무너졌지만 개인들은 무너졌지만 그분들의 레거시는 살아있고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후발 주자들로서 그것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미완의 통일된 자유민주국을 세워가는 그 꿈을 다 같이 꿔야 되는, 특히 저의 경우에는 그것을 저의 외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삶의 목표로 체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 그게 저의 나름의 꿈입니다. 정은진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